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맨날 법 얘기만 하면 조금 딱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얘기, 뭐 재테크 얘기, 또 요즘에 주식에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주식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인철 변호사의 주식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두 분도 주식 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아직 안 해? 홍 이사는 어때요? 저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네. 좀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하셨구나. 계속 이제 사서 모으기만 합니다. 그래요? 10년 전부터 모았으면은 많이 올랐겠는데? 수익률은 좀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드머니가 작아서 크게 투자를 하기 좀 뭐합니다. 자,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TV를 보는데, 유재석 씨가 이제 일반 사람들 만나가지고 주식 얘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유재석 씨도 뭐, 주식 투자해서 잘하려면은 주식을 사놓고 한 10년 정도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냥 계속해서 뭐, 사고 팔았다 하면은 그게 수익 나기 어려우니까, 뭐,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간 그냥 가지고 있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너무 답답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손실나는 주식 같은 경우에 또 가지고 있으면은 과연 그게 수익이 될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런 주식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 여기서 이따가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걸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재미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익이라든지 손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거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 이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변호사님도 뭐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사실 요즘에 조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별로 소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뭐 잘 못하고 근데 갑자기 주식도 못하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다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솔직히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결국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좀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돈 벌기가 힘들다. 왜냐면 열심히 일하면 또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 때문에 모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저금을 하면 좋겠지만 뭐 요즘에 뭐 은행 예금 이자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너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다고 뭐 큰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주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도 법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볼 때 뭐 상법, 뭐 회사법 이런 것도 공부한 것도 있고 또 뭐 주변에 또 뭐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식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데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예, 거의 못 불었죠. 손실도 많이 났고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게 또 위험하대요. 그 조영구 씨인가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익을 좀 많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점점 커져가지고 크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큰 손실을 봤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이제 이익 보는 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좀 손실을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처음에 다 이제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실패도 하다 보면 그 실패를 맛봐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그 손실을 좀 교훈 삼아서 이제 수익을 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희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네. 주식 투자에 뭐 손실이나 이익이 나거나 해서 부부간에 또 이런 소송 중에 재산 분할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과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크게 재산은 부동산 아니면 금융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할 때는 주식에 관해서 이제 그 상담은 대부분 손실을 너무 많이 봤다. 남편이 주식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무리하게 해서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런 상담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고 있어요. 부인이나 남편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이 변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어디다 숨겨놨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손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초에 오신 분들은 이 주식으로 이제 이익을 많이 봤는데 그걸로 오히려 부부 관계가 나빠졌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분은 어떨 것 같아요? 주식 투자했는데 이익을 많이 봤다. 그럼 부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손실보다는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주식 정보하는 뭐 카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글을 보니까 어떤 부부가
전 재산을 이제 투자한 거예요. 이제 모험을 한 거죠. 막 요즘에 이제 한참 뭐 관련된 주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다행히 관련된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1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뭐 거의 한 30-40%의 수익이 났다. 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부부가. 그것도 일종의 모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 부부한테는 그 수익이 났는데 자 그렇게 이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빠지게 될까요, 부부가? 나눠 갖는 거에 대해서. 그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뭐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아니 내 돈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이 종목을 내가 추천하지 않았냐. 마치 로또 같이 로또 당첨되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이제 거액 뭐 떼돈을 벌면은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많이 날 경우에는 서로 싸우겠죠. 너 때문에 손실 났다. 너 때문에 손실 났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면 아니 네가 왜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 아니 네가 이 종목 추천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또 싸워가지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부부 양측이 소송을 하는데 소송 시작할 때는 주식 금액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소송이 끝날 때 뭐 1년이나 1년 반 후에 계좌에 주식이 다 내려가서 손실이 많이 났어요. 눕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재산 분할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이 현재 그 이혼 소송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는데 뭐 다행히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면 그걸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기호도는 비슷하다고 봐요. 남편이 투자하건 아내가 투자하건 결혼 생활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났으면 그거는 뭐 반반이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조금 기여도가 많으면 6대4 정도 나누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손실만 났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막 집 담보 대출도 받고 했는데 그게 손실이 나가지고 그냥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나눌 수 없죠.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고 남자 쪽에서 혼자서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 본인은 뭐 주식 남편이 그냥 하는 거 알았지만 뭐 무슨 종목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 팔고 하니까 그건 다 남편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길 수 있겠죠.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고 반면 남편은 또 뭐라고 또 변명을 할까요?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주식 투자했다. 그렇죠. 아내가 알지 않았냐. 그리고 주식 투자가 뭐 도박도 아니고 이거 다 가정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돈 벌었으면 나누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손실 나니까 나 몰라라고 합니까? 앞뒤 못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남편만도 일리가 있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보통 근데 그 예금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명의가 남편 명의면 아내가 그걸 안 떠안는다고 네. 저번에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경우인가요? 그럴 수가 있고요. 홍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쪽에 물론 분쟁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쪽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남편이라면 남편, 아내라면 아내 측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손실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항상 명의자가 책임이에요. 명의자.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 빌려주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뭐 뭘 사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거나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명의자가 책임이에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남편한테 대출해줬으면 남편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아내한테 책임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은행이 어떻게 알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뭐 미수라고 해서 이제 뭐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손실이 커가지고 집담보대출 받으면 그 명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럼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갚아야 되고 뭐 증권회사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아내랑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 협의도 하고 또 그동안은 이제 주식으로 많이 수익이 나가지고 그걸 다 아내한테 줬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정 뭐 생활비도 쓰고 다 썼어요. 근데 그 수익 난 거는 다 아내가 가져가서 썼고 아니면 아내 명의 통장으로 있고 이제 손실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의 빚이 생기니까 아내가 나 몰라라 한다? 그럼 남편이 또 억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봐야 돼요. 이거를 부부가 협조해서 뭐 동의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가정경제 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썼는지 이거를 봐가지고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의를 하고 가정경제에 썼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면 아내가 일부 책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얻는 자가 또 손실도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전혀 아내는 관여 안 하고 남편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무리하게 무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이 커졌다, 빚이 생겼다. 그럼 남편이 단독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점, 뭐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맡기고 주식 투자를 맡기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무슨 전문가한테 돈을 맡기고 뭐 1억 원 정도를 맡기고 아니 당신이 주식 투자 잘하니까 이걸로 좀 수익을 나게 해달라. 그래서 맡겼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게 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일임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수익 많이 나게 해줄게 그러면은 원금 보장 해줄게라고 하면은 원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써야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요? 아, 앞정서나 있어야 외인 네. 계약서를요. 그 계약서를 써서 원금 보장 해준다 이렇게 쓰면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계약해서 네. 이제 서명까지 하고 뭐. 그렇죠. 이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돈을 꽂았다 그러면 뭐 돈 당연히 원금이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수익을 주면 좋겠지만 손실을 나면 같이 손실을 나는 게 투자의 대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금 보장은 안 돼요. 투자에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원금 보장이라는 투자가 법적으로는 사실 논리 모순인 거예요. 투자는 같이 잘 되거나 같이 망하는 거거든. 그게 투자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원금 보장해준다는 약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판례에 따라서 또 유효가 되는 경우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금 보장해줬다고 뭐 각서 같은 거 썼다고 해서 그게 다 100%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정말로 상대방이 이걸 뭐 나를 속여가지고 사기자가 돼서 불법 행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 해결했다? 그거 100% 책임 묻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게 원금 보장 각서가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심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투자는 항상 본인 책임이고 수익이 나면 같이 수익 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게 투자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믿고 맡겼다, 뭐 어디 증권회사에 맡겼다, 전문가에 맡겼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 나면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 묻기도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투자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시장이 안 좋았다, 내가 뭐 운이 나빴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게 사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책임 묻기도 어려워요. 형사 책임 묻기는 더 어렵고 이게 뭐 사기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뭐 처음부터 이 고객의 돈을 뭐 뺏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사기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입증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형사 고소도 어렵고 민사 책임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책임이다. 이거 투자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시겠어요? 누가 아무리 권유하고 뭐 돈을 많이 주고 요즘에 또 리딩방 같은 거 있잖아요. 리딩방, 전문가 리딩방.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뭐 수익률 많이 놔주겠다. 그거 정말 허황된 게 많아요. 물론 일부 전문가는 정말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허황된 경우도 많고 손실 나는 경우도 많고 손실 났다고 해서 그 전문가한테 책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서 본인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본인 판단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또 열심히 이제 일한 돈 투자로 해서 투자 잘못해가지고 또 많이 손실 나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결심하셨다고 하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